강남의 중심가, 한낮의 햇볕은 거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정화 그룹 본사가 위치한 고층 빌딩 앞, 고급 슈트를 입은 남성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차가운 도시의 풍경을 그려냈다. 바로 그때 회색 석재 계단 위에 작고 마른 그림자 하나가 드리웠다. 아저씨, 뭐든 먹을 거 좀 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에 강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그곳엔 때가 묻은 반소매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머리는 엉켜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유난히 맑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보통 이런 아이들을 보며 지나쳤고 경비원들이 정리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말 너무 배고파요. 아저씨, 제발요. 빵이라도.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가 들고 있던 브리프케이스 위에는 점심으로 챙겨두었던 빵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햄 샌드위치. 그는 그 빵을 내려다보며 아이를 다시 쳐다봤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에 멈췄다. 왼손목에 작고 길쭉한 흉터 하나. 아주 오래전에 꿰맨 자국처럼 보였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그 흉터는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이름이 뭐니? 서알이요. 그 이름에도 이상하게 가슴이 찌릿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왔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다고 해서 혹시 누군가 도와줄까봐. 준호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빵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먹어. 천천히. 아리는 눈이 반짝이며 그 빵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정말 감사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앉아 빵을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다. 작은 입으로 조심조심 먹는 모습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 품위가 있었다. 그녀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서은지. 10살, 그의 딸. 그녀는 3살이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사라졌다. 이혼 직전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피아니스트였던 아내 이지원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는 너무 바쁘다. 아이는 관심 받기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 나이도 비슷하다. 얼굴선도 어딘가 낯익다. 무엇보다 손목의 흉터. 그는 예전에 은지가 넘어져 병원에서 꿰맸던 흉터를 떠올렸다. 혹시 이 아이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손목에 흉터 있는 아이가 얼마나 많을까. 아리야,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니? 공원에서요. 며칠 전까지는 작은 고시원에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전단지도 붙이고 병뚜껑도 주웠는데 다 뺏겼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공존했다. 그동안 얼마나 거칠고 차가운 세상을 마주했을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내며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이걸 받아. 오늘은 따뜻한 곳에서 자고 뭐라도 사 먹어. 하지만 아리는 놀란 듯 뒷걸음쳤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돈은 누가 보면 또 뺏길지도 몰라요. 그냥 빵이면 충분해요.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조여왔다. 돈조차 무서운 아이.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세상을 경계하는 눈빛을 가진 아이. 그 순간 그의 안에 있고 지냈던 감정 하나가 깨어났다. 그는 말없이 아이 곁에 앉았다. 아리야, 만약 다시 여기 오고 싶으면 이 건물 로비에 있는 안내 직원에게 말해. 강준호 이사님을 찾아왔다고 하면 돼. 진짜요? 응,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너 엄마 이름이 뭔지 기억나? 아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엄마 이름은 이지원이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준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지원. 그녀의 이름이 그의 귀에 똑 떨어졌다. 바로 그때 비서 도연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이사님, 회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준호는 잠시 아리와 시선을 나누고 조용히 말했다. 아리야, 다시 보자. 꼭 다시. 그리고 돌아서며 아직도 뛰는 심장을 손으로 눌렀다. 그 아이, 혹시 정말 그의 딸 서은지일지도 모른다.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그날 준호의 머릿속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만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강준호는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투자자 미팅을 소화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그 아이, 서아리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뒷모습, 작은 손으로 빵을 감싸 안고 입에 넣던 조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엄마 이름은 이지원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너무도 선명했다. 도연은 그 변화를 곧 알아챘다. 평소 단호하고 냉정하던 준호가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야, 그냥 며칠 전에 만난 아이가 자꾸 생각나서. 그때 그 소녀요? 혹시 신원 파악을 원하신다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 주변 CCTV 확보하고 근처 상점들, 노점상, 편의점까지 혹시라도 그 아이를 다시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알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술 한 잔 없이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앨범을 꺼내 펼쳤다. 아내 이지원과 함께한 사진, 딸 은지가 새돌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던 제주도 바닷가에서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립고 또 아팠다. 그중 하나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은지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사진. 3살 때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던 날이다. 사진 속 왼쪽 손목에 분명히 실밥 자국이 있었다. 그는 빠르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검색을 시작했다. 왼손목 꿰맨 흉터, 3살, 여자아이, 실종, 강남 일대, 어린이 실종 사건, 이지원 피아니스트, 실종.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도연이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다. 이사님, CCTV는 몇 시간이나 확인했는데 아이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사동 입구에서 김밥 천국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한 아이가 며칠 전까지 근처를 자주 돌았다고 했습니다. 작고 말랐고 손에 벽보랑 전단지를 들고 다녔다고, 이름은 모르지만 종종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아이가 다시 그 근처에 나타날 수도 있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처 노숙인 쉼터에 제가 메모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바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오후 그는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차로 향했다.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강남대로를 천천히 지나갔다. 거리에선 여전히 분주한 사람들, 화려한 간판, 빠르게 움직이는 택시와 오토바이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사람들 속 그늘진 구석만을 찾고 있었다. 아리야, 어디에 있는 거니? 며칠 후 도연이 갑작스레 그를 불렀다. 이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어디? 강남구청 뒤편, 예전에 있던 찜질방 옆입니다. 거기에서 자주 노숙자들이 모인대요. 아이가 거기 앉아 있었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 도착하니 어두운 골목길 끝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아이가 보였다. 마른 몸, 익숙한 옷차림. 그것은 분명히 서아리였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리야. 아리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저씨? 응, 너 다시 여기 왔구나. 잘 지냈니? 그냥 배고파서. 근데 괜찮아요. 아저씨 또 볼 줄 몰랐어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한 손엔 비닐봉지를 꽉 쥐고 있었다. 안에는 며칠 된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물병이 들어있었다. 여기서 자고 있니? 가끔 경찰이 오면 도망가요. 찜질방에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회사에 다시 올래? 씻고 밥도 먹고 조금만 이야기하자. 아리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리는 정화그룹의 게스트룸에 머물렀다. 따뜻한 물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고구마죽과 우유를 천천히 먹었다. 도연이 방에서 조심스레 빠져나오자 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괜찮니?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아리야,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서류나 물건 중에 너에 대해 말해주는 게 있을까? 아리는 가방을 뒤지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반은 찢어지고 글씨도 희미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폈다. 출생신고서, 이름 서아리, 생년월일 2010년 8월 12일, 모 이지원.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어머니도 모두 일치했다.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아버지 이름은 모르니? 아리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엄마는 항상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젠가 만날 거야. 라고만 했어요.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머릿속엔 수많은 가능성과 의심, 희망이 엉켜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아리야, 혹시 괜찮다면 우리 내일 같이 병원에 가보자. 검사를 하나 해보자. 아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검사예요? 저 아픈 거예요? 아니,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너와 나 혹시 특별한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날 밤 강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가 드디어 다시 찾은 걸까? 잃어버렸던 그 아이, 그의 딸, 은지가 맞을까? 내일이 오기까지 그는 오랜 기다림보다 더 긴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 날 서울은 아침부터 잔잔한 빗방울로 시작되었다. 유난히 회색빛이 짙은 하늘 아래 정화그룹의 고급 세단 한 대가 한적한 병원 앞에 멈췄다. 뒷좌석에서 아리와 준호가 조용히 내렸다. 아리는 어깨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아직은 낯선 고급스러운 공간이 어색한 듯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간단한 검사야.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런 아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아이는 잠깐 움찔했지만 이내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미리 예약한 대로 친자 확인 검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의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아리를 안심시켰고 간단한 체열 후 검체를 실험실로 보냈다. 결과는 5일 후에 나옵니다.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오는 길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아리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병원 같은 데는 처음 와봤어요. 엄마랑 있을 때도 병원에 간 적은 거의 없었어요. 아플 땐 어떻게 했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 먹었어요. 가끔은 이모가, 그러니까 날 키워준 이모가 민간요법 같은 걸 써줬고요. 팔을 머리에 얹거나 생강차 같은 거.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자책, 연민,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결심. 그날 저녁 아리는 다시 회사 게스트룸에 머물게 되었고 준호는 도연에게 지시를 내렸다. 아이에게 필요한 옷, 책, 장난감 같은 걸 준비해줘. 너무 고급스럽진 않게 그냥 아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호는 대답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대로 위에 깃든 밤의 불빛들이 창문을 타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땐 그래도 지켜줄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아이잖아. 나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그 아이가 겪은 시간은 진짜니까.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년간 강준호 곁에서 일하며 그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지금 이성을 넘어선 어떤 감정에 이끌리고 있었다. 며칠 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흐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리는 조금씩 정화 그룹 안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대해주었고 조리사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했다. 오늘 아침엔 된장국이 나왔어요. 제가 된장국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그 웃음에 가슴이 찡해졌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아이였는데 길거리에서 혼자 버티며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아리와 함께 한남동의 집으로 향했다. 준호가 현재 거주 중인 고급 주택이 아닌 과거 가족이 함께 살던 오래된 주택이었다. 여긴? 아리가 물었다. 예전에 내가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이야. 내가 기억할지도 몰라서. 집은 몇 년간 비워져 있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비교적 정돈되어 있었다. 잔디는 자라 있었고 담장은 조금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했다. 아리는 조용히 마루에 발을 들였다. 그녀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 벽면에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있었다. 아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다. 사진 속에는 한 여성이 딸을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딸은 3살쯤 되어 보였다. 볼록한 볼, 커다란 눈망울, 자신과 너무도 닮은 아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 아이가 저인가요?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응, 그 아이는 내 딸이었어. 이름은 서은지. 서은지. 아리는 천천히 이름을 되뇌었다. 입속에서 이름이 돌듯 울렸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그러나 너무 멀게 느껴졌던 이름. 사진 속 이분이 엄마인가요? 그래, 이지원. 너희 엄마. 아리는 사진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왠지 이 집, 이 피아노, 이 마루 다 익숙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 한켠에 다가가 벽 모서리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섰다. 거기에는 흐릿하게 긁힌 글씨가 있었다. 아빠 블랙하트 은지. 누군가 작고 어린 손으로 벽에 그은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거 제가 쓴 건가요? 아마도. 내가 3살 때였어. 내가 손잡고 같이 새겼던 기억이 있어. 그 순간 아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준호는 아이 곁에 다가가 천천히 손을 얹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나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날 기억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아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벽에 새겨진 삐뚤빼뚤한 이름 옆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마음으로 더듬으며 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다음 날 오전 정화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도연은 곧장 그 전화를 받아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한 채 듣기만 하더니 조용히 끊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이내 진지한 얼굴로 준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전날 밤 가져온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서은지와 이지원, 그리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아리. 사진 속의 행복한 미소는 현실 속의 긴장과 대조적이었다. 결과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숫자들과 용어들 사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녀 관계 일치율 99.98%.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가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치고 있었다. 이제는 확실했다. 아리는 그의 딸이었다. 잃어버린 지십년, 이제야 되찾은 혈육.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그는 처음으로 아리에게 그 이름을 직접 불러주고 싶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되찾은 이름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리와 단둘이 공원 산책을 나갔다. 잔잔한 햇빛이 내리쬐는 청담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리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너는 내 딸이 맞아. 내 진짜 딸이야. 이름은 서은지. 아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춘 듯했다. 마치 시간을 잠시 정지시킨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네, 진짜? 그래, 우리가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게 이제는 확실해졌어. 아리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손에 쥔 작은 곰 인형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 왜 실감이 안 날까요? 정말 기쁜데 한편으론 무섭기도 해요. 왜 무서워? 이런 게 오래가지 않을까봐, 꿈처럼 사라질까봐 지금까지는 누가 날 좋아해도 곧 떠났어요. 그래서 겁나요. 준호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약속이든 다짐이든 아빠로서의 책임이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너를 원하니까. 아리는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쁨, 불안, 놀라움, 그리고 희망. 며칠 후 준호는 공식적으로 아리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직접 지시했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지원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녀가 아프거나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왜 그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남기지 않았던 것일까? 은지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건 알지만 그녀는 왜 그리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는 도연에게 말했다. 지원에 대해 다시 조사해봐. 마지막 거주지는 어디였고 사망 시점은 정확히 언제였는지, 누가 장례를 치렀는지, 아이는 어떻게 보호받았는지까지 모두 알아봐. 알겠습니다. 조용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병원 기록과 복지 자료를 들고 나타났다. 이지원 씨는 제주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퇴원 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했고 결국 7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은지는? 병원 기록상 사망 당시 보호자 없이 병원 측이 지역복지센터에 연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지역의 한 노부인, 이름은 정미숙 씨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며 자청했다고 합니다. 정미숙? 준호는 낯익은 이름에 고개를 들었다. 아리가 잠깐 언급했던 그 이모였다. 그분은 2년 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서아리 양은 주소지를 잃고 사실상 무연고자로 등록됐고요. 준호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 지금껏 그 아이는 혼자였던 거군. 그는 책상 위에 올려둔 사진을 바라봤다. 아리, 아니 은지. 그녀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제대로 마음에 와 닿았다. 그는 결심했다. 은지가 다시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그날 밤 은지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다. 그 노트는 병원에서 준호가 사준 새 물건 중 하나였다. 하얀 종이 위에 그녀는 볼펜을 들어 첫 문장을 썼다. 내 이름은 서은지. 나는 다시 누군가의 딸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글을 이어나갔다. 자신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향기, 이모의 따뜻한 손, 거리에서 마주한 고양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빛처럼 나타난 아빠에 대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과거는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미래가 생겼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아빠.
고마워요. 조용히 그 말은 어둠 속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밤 서울의 하늘은 오랜만에 별빛으로 반짝였다. 서은지, 아니 서아리.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준호는 그녀를 은지라고 불렀고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몇 주가 흐르면서 은지는 정화 그룹 내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조리사는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고 직원들도 아이 앞에서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준호는 업무가 없는 날이면 직접 은지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가까운 북카페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으려는 듯 아이에게 매 순간을 쏟아붓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뭔가 꺼림칙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무슨 일이야? 유전자 검사 말입니다. 첫 번째 검사 기관에서 이상한 거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거래? 도연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검사기관 내부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상하게 익명 계좌로부터 입금된 후 은지 양과의 검사 결과가 급하게 양성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계좌의 등록자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주변에서 정미숙 씨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준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나?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종이 위에 적힌 굵은 글씨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부녀관계, 비일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공기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말도 안 돼.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속삭였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정미숙 씨는 이지원 씨의 친구였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은지 양을 데려와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실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지원 씨가 죽기 전 남긴 편지를 보고 행동한 것 같습니다. 무슨 편지? 제가 입수한 사본입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하나 더 꺼내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어 준호에게 건넸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미숙 언니에게 내가 죽고 나면 아이를 부탁할게. 그녀는 내 딸은 아니지만 내가 키우던 아이야. 꼭 지켜줘.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언젠가 진짜 아빠가 나타나게 되면 그가 이 아이를 받아줄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사랑해줄 거라 믿어.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렇다면 은지는 그의 딸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몇 주간 함께했던 시간들, 함께 웃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손을 잡았던 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은지는 아무것도 모르지? 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는 물었다. 내가 그 애를 계속 받아들여도 될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사님, 그건 피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내 딸이라고 믿었기에 사랑한 걸까? 그날 밤 은지는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동화를 읽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은지야, 오늘은 어땠니? 좋았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책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구나.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지야, 혹시 아빠가 널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니? 응, 강남 거리에서요.
빵 주셨잖아요. 맞아. 그날 널 보자마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널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저도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준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피가 다가 아니야. 인간은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친자 관계와 상관없이 그는 은지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녀는 이미 그의 가족이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딸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호사를 불러 정식 입양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은지가 그의 딸이 아닌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제 그의 아이가 된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흐리지만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선택으로 가족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서울시 가족법원에서 서류 한 장이 접수되었다. 서은지, 법적으로는 서아리. 그녀의 입양인으로 적힌 이름은 강준호. 법원은 몇 가지 확인 절차와 상담을 진행한 뒤 입양 허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그 순간부터 은지는 공식적으로 강준호의 딸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은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준호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준호의 친딸이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안정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은지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다. 해질 무렵, 공원은 부드러운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다. 은지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가 오늘 너에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은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이걸 알아야 진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 은지는 눈을 크게 떴다.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다. 사실 처음 우리가 받았던 유전자 검사는 조작된 거였어. 그건 진짜 결과가 아니었단다. 순간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나는 진짜 딸이 아니에요? 준호는 은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래,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를 내 딸로 선택했어. 그냥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은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단다. 나는 내가 내 딸이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너니까 사랑한 거야. 내가 내 삶에 들어와 준 그 자체만으로 충분했어. 은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아빠는 날 버리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절대.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내 선택이자 내 가족이야. 그 순간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을 삼키며 그의 품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이후 은지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사랑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금씩 사랑받아도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은지가 이제는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도서관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책을 고르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은지 양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미소도 늘었고 수업 참여도 적극적이에요. 그 말을 들은 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행복해질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은지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우리 엄마, 그러니까 이지원 씨요. 어떤 분이셨어요? 준호는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내 엄마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예술을 사랑했지. 너랑 웃는 모습이 닮았어. 엄마는 왜 날 친딸로 키웠을까요? 아마 사랑해서였겠지. 피보다 마음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날 밤 은지는 방에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미숙 씨가 남긴 오래된 앨범이 들어있었다. 몇 장의 사진 속에는 이지원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나 잘 지내요. 그리고 아빠도 있어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에요. 며칠 후 은지는 학교에서 자율 발표 수업 중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제 가족은 조금 특별해요. 아빠는 원래 제 아빠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줘요. 저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가족도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교실에선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건 조용한 박수였다. 은지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더는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가족이란 반드시 같은 피를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고 지켜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가족은 때로는 혈연보다 더 단단하다는 것을.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은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진짜로 선택된 아빠가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아이였다. 선택되었고 받아들여졌으며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받고 있었다. 12월 초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 고요하게 내리는 흰눈은 도시의 소음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고 사람들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정화그룹의 창가에도 고요한 눈발이 내려앉았다. 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눈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에 스며든 존재. 그것이 은지였다. 그날 오후 은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였다. 아직 한참 남은 크리스마스였지만 그녀는 그날을 기다릴 수 없었다. 카드에는 동그란 눈사람과 따뜻한 모자를 쓴 토끼가 그려져 있었고 안쪽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에게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그날 아빠 앞에 서서 빵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고마워. 사랑해요. 카드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지는 현관문을 열며 신이 나서 외쳤다. 아빠, 저 왔어요. 그날따라 준호는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고 거실엔 따뜻한 전기난로와 도연이 준비한 저녁 식사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은지는 혼자 밥을 먹고 씻고 카드를 아빠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곤 방에 들어가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그녀는 아직 어리지만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회의가 끝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카드를 발견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다. 그날 아빠 앞에 서서 빵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 문장에서 그는 다시 그날을 떠올렸다. 강남의 거리, 햇살에 반짝이던 눈동자,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겁게 퍼져나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은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선택한 것이었다. 며칠 뒤 정화그룹은 연말 자선 행사를 준비했다. 매년 진행되던 전통적인 행사였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강준호가 직접 요청하여 행사 내용 중 일부를 길 위의 아이들을 위한 겨울나기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준호는 은지를 초대했다. 은지야, 올해 자선 행사에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제가요? 응,
너는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희망이야. 은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 당일 은지는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작은 목도리를 둘렀다. 그녀는 행사장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책과 장난감을 나눠주었고 간식 코너에서 직접 초콜릿을 포장하기도 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나는 여기 직원이에요? 아니, 그냥 예전에 너희처럼 살았던 적이 있어. 진짜 지금은 이렇게 예쁘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잖아. 은지는 조용히 웃었다. 응, 누가 나를 선택해줬거든.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아. 그 순간 그녀의 말은 누군가에게 들렸다. 바로 그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준호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이 아이가 이제 내 딸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이 아이도 나를 받아줬어요. 그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놀란 듯 바라보았지만 곧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밤 행사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준호와 은지는 함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에 멈춰섰다. 서울의 불빛들이 아래로 펼쳐졌고 하늘에는 희미한 별이 떠 있었다. 은지야. 응.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은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다정한 어른이여. 누가 손 내밀면 꼭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여.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너라면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는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 순간 그녀는 또렷이 느꼈다. 자신은 더 이상 길 위의 아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자랑이며 누군가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울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지만 은지의 가슴은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아빠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아빠를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이가, 어쩌면 또 다른 어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눈이 녹기 시작하던 이른 봄, 준호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곳은 바로 자신과 이지원, 그리고 어린 서은지가 함께 살았던 옛집이었다. 한남동 고급 주택에서의 삶은 편리했고 안전했지만 그곳에는 온전한 가족의 흔적이 없었다. 반면 오래된 단독주택에는 비록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고요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해줄 사람이 이제 곁에 있었다. 은지는 이사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거기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엄마랑 살던 그 집. 그래, 지금은 좀 낡았지만 우리가 같이 손질하면 다시 따뜻한 집이 될 거야. 그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같이 청소할래요. 벽지도 바꾸고 피아노도 닦고 정원에도 꽃 심어요. 이사 당일 은지는 오래된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다. 먼지가 쌓인 피아노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앞엔 어렴풋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다. 아주 어릴 적 엄마의 옆에 앉아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던 그 순간. 뭘 치는지도 몰랐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날. 이 피아노 기억나요. 그녀는 천천히 건반 하나를 눌렀다. 오래된 음색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그 소리는 어딘가 조금 삐뚤고 약했지만 그 자체로 따뜻했다. 준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피아노를 좋아했다고 했어. 언젠가는 너도 멋진 연주를 할 거라고.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시 배울래요. 엄마처럼. 며칠 후 은지는 동네의 작은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매일 저녁 1시간씩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어색했고 음정을 틀리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마음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어쩐지 미안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좀 더 일찍 찾았다면 그녀의 유년 시절에 조금 더 많은 따뜻함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은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했다. 어느 날 은지는 학원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아빠, 다음 달에 학원 발표회가 있어요. 초보반도 나가요. 저도 신청했어요. 준호는 놀란 듯 물었다. 정말 무대에 서는 게 무섭지 않아? 예전엔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발표회 날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부모들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드디어 은지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나가 앉았고 관중석을 한번 둘러본 후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다. 그 곡은 작은 별 변주곡이었다. 아주 기초적인 곡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음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다. 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박자를 놓친 부분도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작은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준호는 박수를 치지 못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지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실수해서 미안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연주였어. 아빠는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스스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엄마를 위해 곡 하나를 더 연주했다. 그것은 그녀가 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곡이었다. 귀로 듣고 기억으로 이어붙인 엄마의 옛 멜로디였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아빠도 곁에 있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속삭임은 피아노 건반 위로 부드럽게 흩어졌다. 준호는 그녀의 방 문을 열지 않고 문 너머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아이는 단지 누군가의 선택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연주해내는 강한 아이였다는 것을.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피아노 선율처럼 가끔 삐걱대고 때로는 어긋나지만 끝내는 한 곡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완성되는, 그게 바로 서은지, 아니 서아리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곁에 끝까지 함께할 강준호의 삶이기도 했다. 봄이 완연해졌다. 골목길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흩날려 도시에 분홍빛 기운을 더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도 은지와 준호가 함께 심은 튤립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어느 날, 은지는 식탁 위에 놓인 주민등록 등본 한 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름 강서은지, 부 강준호. 그녀는 몇 초간 그 문서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끝으로 이름을 따라 문질렀다. 진짜 내 이름이 됐네. 그 순간 그 이름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인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선택한 삶의 이름이자 새로이 자리 잡은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날 아침 은지는 학교에 등교하기 전 문득 물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내가 뭐가 되면 좋겠어요?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 어떤 길이든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야. 그럼 제가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된 것도 괜찮은 변화죠? 당연하지. 내가 그 이름을 좋아한다는 건 너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은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도 은지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조용한 전학생으로만 여겨졌던 그녀가 이제는 반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조별 활동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마냥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쉬는 시간 중 무심코 말했다. 은지야,
근데 너 입양된 거 진짜야? 그 말은 가볍게 던져진 것이었지만 은지의 마음엔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응, 맞아. 아빠는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주변 친구들이 조용해졌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럼 진짜 아빠는 누구야? 그건 몰라.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빠가 진짜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은 은지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지 않았니?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질문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녀의 대답은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 어른스럽구나, 은지야. 며칠 후 학교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한 에세이 대회를 열었다. 참가 여부는 자유였지만 은지는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다. 그녀가 쓴 제목은 단순했다. 내 아빠는 내가 선택했다. 에세이에는 그녀가 거리에서 빵을 받던 순간부터 검사 결과가 뒤바뀐 진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가족의 의미까지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피보다 깊은 것은 신뢰이고 신뢰보다 소중한 것은 선택이다. 내 아빠는 나를 선택했고 나도 그를 선택했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에세이는 학년 대표로 뽑혔다. 전교생 앞에서 낭독하게 되었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긴 박수가 쏟아졌다. 무대 아래에서 준호는 조용히 손뼉을 치며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발표가 끝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말했다. 아빠, 나 이제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을래요. 그래, 그건 자랑스러운 이야기니까. 그리고 언젠가 나처럼 외롭고 힘들었던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어요. 아빠처럼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야, 너는 이미 누군가의 희망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거야. 그날 밤 은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어릴 적 기억처럼 멀고 흐릿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나 잘 지내요. 내 옆엔 지금 정말 좋은 아빠가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 안에는 이제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닌 자신만의 이름과 삶, 그리고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강서은지. 그녀는 이제 단지 입양된 소녀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삶의 무대는 이제 막막이 올랐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공원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정화 그룹의 사무실에도 어느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자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은지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은지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아빠, 우리 이번 방학에 제주도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준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제주도? 응, 엄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이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곳도, 엄마가 날 마지막으로 안아줬던 그 기억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둘이 함께 가서 엄마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드리자. 며칠 후 둘은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은은한 파란빛을 머금고 있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제주시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다. 은지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잔잔한 걸음으로 묘 앞에 섰다.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뒤에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칼이 살짝 날렸다. 엄마,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늦었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키워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엄마는 저에게 진짜 아빠를 찾아주진 못했지만 제가 진짜 아빠를 스스로 찾아냈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어요. 그녀는 뒤돌아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원아, 우리 아이가 참 잘 자랐지? 내가 지켜보았겠지만 이제 이 아이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사랑을 줄 아는 아이야. 고맙다. 나에게 다시 아버지라는 자리를 허락해줘서. 그날 저녁, 둘은 제주 해변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조용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사이 은지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아빠, 이거 나중에 읽어봐요. 지금 읽으면 안 될까? 지금은 나중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준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단호함을 느끼고 조용히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여행자처럼 조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만든 고요함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서재에 앉아 제주에서 은지가 건넨 종이를 꺼내 펼쳤다. 아이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그 편지는 마치 일기처럼 담담하게 시작되었다. 아빠에게. 처음엔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내가 또 버려질까봐 늘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빠는 나를 버리기 위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거기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나를 선택했다는 말보다 내가 아빠를 선택했다는 말이 더 좋아요. 우리 그렇게 서로를 선택하면서 끝까지 같이 걸어요. 사랑해요. 딸, 은지 드림.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긴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서울의 야경 속에 그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 중 가장 깊이 가슴에 새겨질 오늘을 느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화그룹은 청소년 보호센터와 협력하여 따뜻한 시작이라는 이름의 후원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가정해체나 위기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은지는 공식 홍보 영상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영상 속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진짜 딸이 될 수 있었어요. 가족은 꼭 피로 맺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댓글에는 나도 그렇게 선택된 아이이고 싶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은지와 준호는 그들의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벚꽃이 다시 지고 나무엔 연두빛 새잎이 올라오고 있었다. 은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걸어요. 어디든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어디든 같이 걸을게. 둘의 뒷모습이 골목길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저물어가는 햇살은 부드럽게 그들의 그림자를 따랐다. 그 길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길이었다. 서로를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믿음이 있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그리고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진짜 가족의 길이었다.